예, 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찬종 의원님 모시고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해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자, 연결한 동안에 하나 소식 전해드리죠. 김정은이 푸틴과 맺었던 러시아와 체결했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했다. 예, 이 소식이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푸틴이 먼저 이 조약을 서명을 했죠. 비준을 했죠. 러시아에서 먼저 비준을 했는데 북한이 그 후에 다시 비준을 했다. 이 소식이 알려졌네요. 예, 박찬종 의원님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의원님. 요즘 날씨가 좋아서요. 예, 좀 예. 이제 감기 걱정이나 이런 건 뭐 특별히 안 하시는데 특별히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패널 마이크 내가 열심히 듣고 있는데 모두 출연자들이 다 건강한 목소리가 돼서 아주 다행이고 반갑습니다. 예. 이 질문부터 먼저 드릴게요. 네, 민주당이 지난 9일에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이제 뭐 2차 국민의 행동의 날 제목으로 이제 장외 집회를 개최했지 않습니까? 예, 참가자 규모가 경찰 추산으로 15,000명. 지난 뭐 이 일주일 전에 2일 집회 17,000명보다 오히려 2,000명 정도가 줄었다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요. 예, 일반 시민들이 이제 거의 동참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이재명 대표가 장외 집회 참가 문자 메시지를 뭐 아주 강하게 보냈는데도 민주당 당원이나 이재명 강성 지지층조차 장외 집회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 2일, 9일 연속적으로 지금 연거푸 발생하고 있는데 이 상황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그러니까 11월 2일 토요일 그리고 9일 토요일 두 차례 이제 내건 표제가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 규탄 특검 촉구 이런데 이재명 대표가 의도한 바가 있을 것인데 그건 완전 실패였다. 본인 생각은 100만 인파가 모였다. 조금 줄어도 50만. 그럼 아마 두 번째는 30만 정도 이런 걸만 목표로 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다 경찰 추산이 2만 명 이하 17,000명, 15,000명 수준이었으니까 이거 실패했다. 만일 100만 인파, 50만 인파, 한 30만 인파, 만일 30만이 모인다고 한다면 남대문 서울역 시청 앞 그 완전 포위됩니다. 예. 30만이면 30개 사단이에요. 그게 엄청난 겁니다. 그게 만일 그런 정도 아니고 10만이 모였다 하더라도 그게 그 일대가 완전히 그 교통차도도 되고 그랬을 텐데 만일 그런 정도 적어도 10만 이상 모였다고 한다면 그 표제도 바꾸었으라 생각합니다. 집회의 목적인 표제 뭐 윤석열 김건희 그 국정농단 규탄이라든지 특검 촉구 이거 대신에 바로 탄핵이다. 몰아내자. 윤석열 탄핵 몰아내자. 가자 용산으로. 그리고 용산을 포위하고 관저도 포위해가 뭐 와꽉 소리 지르고 그러고 싶었는데 완전히 실패하고 볼품없이 쪼잔하게 줄어들이고 말았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도는 분명한 것이 11월 15일 이제 나흘 남았나? 어쨌든 사흘 남았나? 예. 사흘. 오늘 12일이니까 이제 사흘 남았네요. 사흘 남았고 그리고 그 열흘 뒤에는 이제 위정교사 사건 판결이 있는데 이 재판부를 위세를 보여가지고 압박을 하겠다 하는 게 그게 명백해요. 어제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 의원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거기서 무슨 결의를 하고 한 게 이겁니다. 이 민심을 거스리는 정권은 없다. 이제 그런 표제를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속내는 민심을 거스리는 사법부, 민심을 거스리는 재판부는 없다. 이걸 얘기하려고 어제 이제 그렇게 또 총동원을 했는데 예. 우리가 헌정사상 지금 48년 정부가 수립되고 헌정을 운영한 지가 금년이 76년이 됐는데 이 76년 사이에 과반수 이상의 야당이 이게 21대, 22대 이게 민주당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과반수 이상을 점하는 야당. 그래서
이게 처음 있는 일인데 장외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소수 야당이 하는 일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80년대 야당이었죠. 아주 의석수도 줄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직선제 개헌 뭐 100만인 서명운동 거리로 나가고 그렇게 해서 결국 87년 60 항쟁의 중심에 서서 그 주체적인 노력을 해가지고 결국 육공화국을 열었는데 그것도 소수 야당이 방법이 없으니까 원내에서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장외로 나가는 그런데 장내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이 야당이 개헌과 대통령 탄핵을 빼고는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장외에 나간다. 그런데 그 장외에 나가서도 이런 식으로 이번에 실패했다. 그러면 이런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이 헌정사상 초유의 제1야당의 당대표가 어떤 목적에서든지 간에 장외 투쟁을 한다 그러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은 물론이고 그 기본적인 그 대표의 자세가 위풍당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풍당당. 이렇게 등장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했고 국회에서 장악하고 있는데 이야 참 신기하고 볼품 좋다 이제 이런 느낌이 가도록 위풍당당해야 되는데 우선 동원 인연에서 이제 쪼그라들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뭘 내걸는가 하니까 행동하는 양심이란 걸 내걸었어요. 그렇게 됐죠, 허행가? 예, 행동하는 그렇습니다. 양심. 예. 그 행동하는 양심은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 트레이드 마크 아닙니까? 그 두 번째는 안 되니까 김대중 대통령을 정신적으로 소환한 것 같아. 그래서 행동하는 양심이다. 이걸 누가 어느 댓글에서 어떤 대학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 좋아하네. 행동하는 잡 XXX다. 예. 잡 XXX다. 예. 그 뭐 시청자 여러분들 상상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에서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외에 나와서 뭔가 한번 크게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이려고 했는데도 이게 실패했다. 그러면 이재명이 노리는 그 노림수라는 게 삼권 분립 아래서 지금 국회의 권력이 가장 드센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거든요. 네. 예산안도 마음대로 주므로 그러니까 뭐 탄핵 대통령 빼고는 탄핵도 남발해 그리고 못할 짓이 없는 모든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노린 것은 이게 사법부의 일차로 사법부의 약한 고리를 그가 노렸다고 나는 봅니다. 사법부의 약한 고리를 노려갖고 장외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게 되면 그 약한 고리가 뚫린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김명수 대법원장 이래에 좌파 쪽에 기운 지극히 일부 법관들의 이 판결 행태가 이재명에 대해서는 나에게도 이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했으리라고 추정되는데 물론 그 판단은 저는 오판으로 끝나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첫째로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같은 것은 기소된 지 3년 11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고 그중에 황운하 한병도는 그 3년 1개월 사이에 21대 국회의원도 해먹고 법정 구속이 안 되니까 22대 국회도 지금 들어와가지고 반년째 해먹고 했는데 이건 아마 이달 말에 이 판결이 어떻게 날지 위추를 봐야 되겠는데 자관 이런 사건도 3년 12개월 끌고 국회의원들도 다 해먹더라 이런 게 있고 둘째로 그가 자신감을 어떤 그 사법부 약한 고리에서 갖는 것은 1년 전 9월 20일에 그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지 않습니까? 예. 유창훈 부장판사에 의해서 그 기각 사유가 기가 막히는 것이 피의자 이재명은 제1야당의 당수로서 증거인멸의 틈새가 없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24시간 중인 환시리의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그래서 기각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하늘과 땅을 거꾸로 보는 이런 영장 기각 사유를
태연히 내뱉은 요런 일부 유창훈 부장판사류의 이런 법관들, 그 약한 고리가 있지 않겠냐. 그리고 그전에는 1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성남지방법원에 1심 맡았던 최창훈 부장판사가 무죄 판결했거든. 그거 무죄 판결해가지고 그것이 결국 대법원에 가서 권순일 대법관에 의해서 2심에서 유죄됐던 걸 대법원에서 뒤집어 가지고 결국 무죄 판결로 확정해서 이재명이 정치로 살아나게 했는데 거기에 10월 2일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지낸 사람이 김만배 법정에 증인으로 선서해가지고 그 성남지원의 1심 무죄 판결 최창훈 부장 판사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데 김만배가 180억을 쏟아부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을 통해 가지고 이를 폭로를 했는데 검찰도 조용하고 대법원도 조용하고 이러니까 이런 모든 일련의 상황에 이거 재판부나 사법부도 내가 주무를 수 있다 하는 이런 기반 위에서 지금 장외 투쟁을 했는데 여기에도 그 실패하니까 그거 아마 지금 상당히 망연자실해가지고 그러니까 어제는 또 이제 지방자치단체 단체장과 의원들까지 또 총동원 해가 압력을 가하는 이런 일을 했다고 저는 보는데 이게 사법부에 주는 영향이 과연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예. 약간의 의문을 갖고 있어요. 영향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요렇게 뭐 장외에서 사람이 적게 모여도 사법부가 영향을 받을 수 있겠느냐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고 아마 이 정도 갖고는 영향을 안 받겠느냐 하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네. 또 하나는 말이죠. 윤 정권의 지지율 때문에 이재명이가 이렇게 광분한다고 봐야 할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에 20% 이하로 떨어졌다. 그런데 이게 정당 지지율로 보면 국민의힘당이나 민주당은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탄핵 얘기를 장외에서 직접적으로 못 끌어내는 거 아니냐. 국민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그렇게 보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그 우파 수호 정당은 살려야 되겠다는 것이 있으니까 내가 무리하게 탄핵 얘기를 사람들도 적게 모인 이 마당에 해서는 안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어느 정도 작용돼 가지고 그래서 뭐 이 장외 집회는 실패한 채로 끝나고 그는 이제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수목 금요일 오후에 아마 판결이 나올 것 같은데까지 아마 새가슴이 돼가 조마조마한 상태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예. 자, 연관해서 한번 그럼 여쭤볼게요. 네. 예, 이재명 그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지금 15일에 예정이 돼 있다는 건 뭐 다 이제 아는 사실인데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선고 형량 이건 어떻게 예. 보시는지 그리고 이 어떤 선고 결과에 따라서 미칠 파장 이 문제는 어떻게 예. 보시나요? 그게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범죄 사실이 두 개거든요. 예.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처장이었던 김문기라는 사람을 모른다. 그다음에 백영동 개발은 국토교통부 압력에 의한 것이다. 이게 경기지사 선거의 경선 과정에서 이 두 가지를 허위 사실로 얘기해가지고 재판에 지금 회부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형법에 정해져 있는 양형의 조건, 피고인에 대해서 판결을 함에 있어서 형량을 정하는 조건에 우선 사실관계를 따져서 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또는 인정했을 때 사실관계의 그 무게가 어느 정도 중요하냐 이런 것인데 우선 사실관계에 있어서 이재명은 완전히 거짓말하고 있고 그 거짓말의 수준도 저는 악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김문기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 제 동창들 하는 얘기가 이 재판을 지켜보고 김문기를 잘 알 수 있는 여러 정황이 또 완전히 공개돼서 지금 완전히 공개되는 시대 아니에요? 예. 근데 모른다 할 때는 저게 혹시 진단상으로 치매가 아닌가. 지금 64년생이니까 예. 치매가 일찍 올 수도 있다. 치매가 아니면 뇌신경 기억
하는 그 뇌신경 요소 그게 고장이 일으키지 않는다면은 누구 눈에 봐도 김문기를 모른다 하는 것은 안면 인식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말을 했다가 하는데 그 의학 용어에 그런 게 없답니다. 네. 사람을 못 알아보는다. 글쎄 그 사람을 못 알아보는 경우가 치매 아니면 뇌신경 장애가 왔을 텐데 그런 진단서를 첨부한 일도 없고 하니까 이건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하는 거 정상 참작 여지가 없고 둘째로는 백현동은 국토교통부의 압력에 의한 것이다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성남시 실무자들도 아니다 하는 게 전부 여러 증거가 다 드러난데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중앙부처의 권위와 신뢰와 명예를 자기 이익 때문에 현저히 떨어뜨렸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악질적이다. 정상 참작의 여지가 절대로 없다. 지금 이 경우에 김문기를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뭐 호주에 같이 여행도 가고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처장을 모른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잘 압니다. 백영동은 그게 그 자기 측근이 그 개발회사에 이사가 된 이후에 반년도 안 돼가 4단계를 뛰어가지고 주택을 짓대로 만들어 놨는데 이걸 이제 건설교통부의 책임을 민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예를 들어서 자백을 했다 그러면 경기지사 선거에 떨어지지요. 예. 고향타.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김문기 잘 압니다 하면 그 김문기가 그 대장동 사건의 핵심 중에 핵심이니까 그 인정하는 꼴이 되고 그것도 국토교통부의 압력이 아니라고 얘기해 버리면 자기가 단체장으로서 올건행위한 거 인정하게 되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고리에 몰려가지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의 파장이 앞으로 예를 들자면 잘 아는 사람도 안면 인식 장애가 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면 이게 인정이 되더라. 그 다음에 백영동 개발 같은 유사한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났을 때 이걸 중앙정부의 탓으로 돌리면 이게 무사하더라. 이게 무죄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할 때에 정상 참작의 여지가 전혀 없다. 이 경우에. 그리고 이 사건 기소돼 가지고 재판 과정을 보면 굉장히 불량하다. 피고인으로서. 예. 재판 지연에. 이게 지금 2년을 끌었잖아요. 2년. 공직선거 위반 사건은 6개월이면 끝날 일인데 왜 2년이 되느냐. 처음 재판 맡았던 재판장이 한 1년 끌다가 지금 이제 두 번째 재판장이 결심해서 판결 내게 돼 있는데 이렇게 오래 끄는 데는 재판장의 직무상 태만 문제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형사소송법에 근거해가지고 되는 수단 안 되는 수단 이게 법을 걸어가지고 이게 방해 행위를 하니까 이렇게 끌어정 면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이 부분은 정말 악질적인 전혀 개과천선하지 않는 그래야 그 동정의 여지가 없는 피고인이다.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검사가 2년 구형을 했죠. 예. 2년 구형을 했고, 이래 100만 원 이상이면 자격 상실형에 해당하는데 허행카가 저보고 형량이 어찌 될 것이냐 이래 물었지요. 예. 유죄는 틀림없는 일이고 왜 유죄가 틀림없다고 제가 얘기하는가 하면 이게 국민이 개딸들을 빼고 선량한 국민 전체가 그게 뭐 국민의힘당 지지하던 국민이든 민주당을 지지했던 국민이든 간에 보편적 상식을 가졌다고 한다면 개딸과 같은 강경파들 빼고는 이 재판 과정 완전히 공개된 걸 다 보고 있거든. 예. 그러니까 국민이 이거 배심원이야. 그러니까 무죄를 따지는 데 있어서 무죄일 수가 없지요. 이게 미국에는 이제 그 배심원죄가 예를 들면 살인 사건에도 무작위로 추출된 배심원이 거기에서 판결을 하기를 이게 누구 눈에도 살인범이 틀림없는 것 같은데 거기서 무죄다 해버리면 판사가 무죄를 선고해야 돼요. 네. 우리나라는 국민 심리주의에서가 이견을 듣는 그런 경우 외에는 유무죄 판결은 전적으로 법관에게 맡겨져 있지만은 그러나 국민도 이 경우에 그러니까 법관 머리 위에서 또는 등 뒤에서 이게 바라다보는 이 국민 배심원이 있다.
이게 낱낱이 다 공개됐다. 그러니까 이게 유죄 문제 따지는 데 있어서는 이게 유죄다. 그럼 형량은 어떻게 되느냐? 100만 원 이상이 되겠느냐? 검사 구형대로 2년이나 이렇게 돼서 또 법정 구속까지 되겠느냐? 이제 이 문제는 제가 말이죠. 조금 전에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우리 한국말 방송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우리 방송이라고 하는데 예. 제가 코로나가 오기 전에 거기에 한 2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녹화 방송을 한 일이 있는데 최근에 이걸 재개했어요. 그래가 오늘 아침에 이제 미국 시간으로는 오늘 오후에 그러니까 헤넨 마이크 지금 이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몇 시간 뒤에 한국 시간 오늘 저녁에 LA에서 방송될 박찬종 대담 시간에 그 우리 방송 LA 우리 방송 앵카도 국내 문제에 관심도 있고 우리 동포들이 그 방송을 주로 관심이 있으니까 금요일 판결이 어찌되느냐 하는 거 허앵카와 똑같은 거 질문을 하더라고. 아, 그랬어요. 예. 그 내가 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는 펜앤 마이크도 또 나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법조인입니다. 로스앤젤레스나 워싱턴 DC에 살고 있는 미국 변호사가 아니고 나는 대한민국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 매일 거기를 들락거리는 한국 사람 변호사입니다. 그 한국의 사법제도 아래서 한국의 사법부를 상대로 한국의 판사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판결하느냐 하는 것은 제가 미국 변호사로서 미국 판사가 이 유사한 사건을 판결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하고 달리 제가 지금은 이게 제 생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요건 100만 원이다. 아니다 300만 원이다. 아니다 징역 1년이다. 아니다 2년이다. 아니다 법정 구속이다. 2년 플러스. 이걸 제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 그걸 지금 허앵카한테도 지금 똑같은 말을 하고 싶네요. 네. 제가 이게 말이죠. 이게 이 사흘을 앞두고 참 우리 사법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이재명이가 약한 고리로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예. 김명수 이래에 좌파로 기울고 있는 이런 지극히 일부 판사들 그리고 이재명과 관계된 사건에 영장도 기각하고 무죄도 하고 한 이런 고리 때문에 혹시나 하는 생각이 사실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심하고 55일 뒤에 지금 판결하는 겁니다. 네. 그때 제가 아마 펜앤마이크에서 이 부분을 지적했던 것 같은데 왜 55일이 걸리느냐? 간단한 사건 아니냐? 간단한 사건. 이게 피고인 측에서 이재명 측에서 동의라는 뜻을 입증하기 위해서 탄핵 증거로 말하자면 한두 개만 내면 될 걸 수십까지 내는 걸 그 전부 태연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세워라 내고라 하다가 앞에 재판장 1년 까먹고 뒤에 재판장도 그걸 단단히 딱 추스려가지고 냉엄하게 이렇게 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가지고 결국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이게 이 재판부가 확실히 유죄를 하고 그리고 100만 원 이상 자격상실령에 해당하는 걸 선고할 수 있겠느냐. 혹시나 하는 감이 저에게는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질문에 결론을 못 내리겠네요. 네. 결론을 못 내리고 다만 이렇게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만일 이 사법부 이 재판부의 재판장과 배석 판사들이 이걸 만일 듣게 된다고 한다면 이 공직선거법위원 이재명 이 사건은 그 재판부에 그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관계없이 이건 명백히 유죄고 이건 명백히 자격상실령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의 공직생활은 더 이상 길게 끌지 않도록 이게 그런 판결이 나야 된다. 네. 네. 나야 된다. 네. ought to be. 그것이 당이다. 요거까지만 내가 얘기하려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유죄고 자격 상실형이 나와야 된다. 예.
거기까지 그러니까 듣겠습니다. 내가 이 말이 좀 너무 비겁하나? 아닙니다. 뭐 결과 예측은 할 수 딱 잡아낼 수 있지만 사실은 재판부가 이제 어떤 뭐 벌금형을 몇백만 원을 때릴지 징역 1년을 때릴지 그 부분 정확히는 사실은 뭐 하느님 외에는 알 수 없는 거니까요. 재판 장하고 배석 판사 2명에서 3명만 알 수 있는 일이니까요. 자, 내가 다른 지금 질문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니, 잠깐 그 허행가 예. 이 마이크 상태 괜찮습니까? 예. 찍찍 소리 안 났지요? 예, 아닙니다. 예, 잘 들립니다. 괜찮아요. 예. 지금 허행가가 말씀하신 중에 내가 말꼬리 잡는 건 아닌데 예. 하나님만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아니 대한민국 사법부 일이 어떻게 우리 그게 재판에 종사하고 일반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전 국민이 배심원과 같은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런 사건이 그 결과가 하느님만이 한다고 한다면 이 사법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아, 그런가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박찬종 변호사도 이 문제에 있어서 내가 사실 속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 하는 거 내가 말씀드렸는데 과연 꼭 그렇게 될까 하는 게 이게 혹시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내가 딱 부러지게 이렇게 한다라고 내 의견을 말씀 못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도 지금의 이 대법원 시스템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지금 1년 가까이 됐는데 그게 최창훈의 180억 사건을 비롯해 가지고 법원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 이런 유죄 무죄 풍토 그다음에 재판부의 독립성에 대해서 회의를 갖는 이런 요소가 있는데 적어도 이 판결과 그 위정교사 다시 25일에 있을 위정교사 사건 등을 통해 가지고 뭔가 법원이 새로 서는 계기 그리고 180은 최창훈에게 최창훈 부장판사에게 수여져 있는 이런 혐의 사실 인데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 체제 아래서는 조속히 어떤 결단을 내려야 가령 이런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통의 법조인들이 이건 대체로 이렇게 될 것이다 예견이 가능한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한 상태다. 그것만큼 사법부의 치부가 여전히 있다. 이걸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금요일 날 이 판결을 이게 마치 내 사건인 것처럼 내가 이게 조마조마하게 지켜보게 돼 있다 이거야. 예. 이게 우리 사법부에 좀 확대해서 이 얘기하는 감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비극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네. 이게.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좀 다른 또 이슈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재명 재판선고와 관련해서 정치권에 이제 핫 이슈로 떠오르는 게 1심 선고 생중계 문제인데요. 예. 민주당의 사법정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과 정성호 의원이 포함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뭐 TV 생중계는 인권 탄압이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 탄압을 받는 피해자이자 희생양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생중계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예.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뭐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 그리고 이재명의 혐의 논란을 해소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TV 생중계를 재판부에 요청을 공적으로 했는데요. 오늘 또는 내일 정도에 재판부가 선고 생중계 입장을 밝힐 것으로도 지금 알려졌는데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문제된 그 허행가가 설명한 이 생중계 문제는 저 의견으로서는 네. 이게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결심하고 판결하는 그날 생중계 문제지요. 판결하는 과정.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기 때문에 인권 옹호와는 전혀 무관하고 따라서 생중계하는 것이 옳다. 이건 재판장의 재량권에 속하는 것인데 내 개인 의견은 재판장이 이건 생중계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 내가 건의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권 옹호 문제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건이 있을 수 있지요. 악랄한 성범죄 사건 같은 거, 네. 뭐 예를 들면 악랄한 성폭행 같은 뭐 이렇게 집단적인 성폭행 사건이 있고 뭐 성범죄 사건 같은 이런 경우는 그것이 생중계된다고 한다면 그 재판 과정이나 이런 것이 생중계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피해 당사자의
인권 그리고 향후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개인의 명예와 모멸감에 현저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생중계 대상이 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첫째로 이것은 수사, 기소 그리고 공판 과정 2년 동안 완전히 공개됐던 공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피고인이 공인이야. 그것도 보통 공인이 아닌 제1야당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제1야당의 대표인 공인이야.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어떤 경우라도 이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것은 엄중히 다뤄야 된다. 엄중히 다뤄야 된다. 엄중히 다룬다는 뜻은 형량을 높이 다룬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사건은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경고적 의미에서도 생중계해야 되고 또 이재명 측으로 보면 계속 무죄 주장하고 있잖아요. 무죄 주장하고 김문기 모른다 백영동 개발은 국토교통부의 압력이다 계속 무죄 주장하고 있으니까 무죄 주장하니까 무죄 주장하는 사람답게 당당하게 법정에 서라 이거요. 그걸 국민들이 그걸 바라다 보는 가운데 이건 재판 결과를 봐야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전현희 의원이 말하는 이재명의 인권 문제와 결부시켜 가지고 생중계를 반대한다 하는 것은 이 경우에는 이게 앞뒤 모순이고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전현희 의원이 인권 옹호갑니까? 그러니까 예. 인권 옹호가냐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변호사고 법조인 출신 인권위원장 했지요. 인권위원장요. 지금은 이제 사법정의 특별위원장입니다. 아니 그 사람이 공직으로는 그 저기 문재인 정권 때 국가권익위원장 했잖아요. 국가권익위원장을 국민권익위원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전현희 의원이 예예. 그러니까 이제 인권옹호 변호사다 뭐 이렇게 자임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의 그 공인으로서 그는 충분히 인권이 보장돼도 보통 이상으로 보장되고 재판도 6개월에 끝날 그 2년 이상 이렇게까지 충분히 기회를 줬는데 그런 사람이 이재명의 인권 옹호를 위해서 생중계 반대한다고 하는데 그 전현희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이 살인자라고 얘기했죠. 네네. 살인자. 네. 그건 전현희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인권을 짓밟은 살해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권에 침해한 것이죠. 침해도 보통 침해하는 것이 아니지. 네. 그냥 부르르 떨면서 얘기했잖아. 그래가지고 전당대에서 최고위원도 쑥 올라가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앞뒤 안 맞고 품성과 인격상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 이재명 옹호자로 민주당의 강경파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양 사법부를 양 겁박을 해가지고 막 이게 심정적으로 방방방방 뛰고 가서 양 판사를 가서 국박질을 가 너 무죄할래 안 할래 너 뭐 정말 유죄를 해 막 따기도 때리고 싶고 지금 이런 심경에 도달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광란극이야 광란극. 누구 때문에? 이재명 때문에. 이재명이 누구야? 과반수 이상을 점하는 이게 야당 당수인데 이번 22대 국회는 완전히 자기 중심으로 이 과반수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G7 국가에 등극해 있는 나라인데 G7 내가 누누이 말했지만은 이게 한반도 10만 평방킬로미터 동북아시아에 꼬리처럼 달려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국민소득 3만 불 이상 올리고 자유민주 체제를 공유하는 G7 국가에 들어가 있는 나라에서 의회 정치라고 하는 게 한 사람 때문에 이와 같이 뭐 인권 터무니없는 인권 얘기가 나오고 장외투쟁이 나오고 시도 때도 없이 탄핵 얘기가 나오고 판사를 겁박하고 하는 이게 국가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가 경쟁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재명을 적극 지지하는 민주당 강경파가 그게 개딸들이 이걸 깨닫느냐 여기까지 생각하면 말이죠. 제가 분통이 터져요. 분통이 터져. 네. 어떻게 나라 꼴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격화시키려고 하느냐 이게. 대한민국이 간단한 나라가 아니다 이 말이야 지금.
새로 당선된 트럼프도 한국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징후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걸 보존하고 민주 발전을 시켜야 할 마당에 오직 한 사람의 그 묘한 인간 때문에 말이지 국회를 이 모양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제가 좀 흥분한 것 같은데. 예, 목소리가 좀 커지셨어요. 아유, 흥분 안 했어요. 예, 제가 늘 일상적으로 제 주위에 늘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기 때문에 네, 흥분하지는 않는데 정말 통탄할 일이고 분통이 터질 일이야 이거. 네, 대한민국이 이게 간단치 않은 나라인데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될 나라를 사랑하지 못하게 나라는 요소로 자꾸 만들어가는 놈들이 있으니까 네. 분통이 터져요. 예, 분통이 터진다. 예, 저도 분통이 터집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 정청래 의원이 있는 국회 법사위에서 지난 8일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 특활비 80억 원 그리고 특정 업무 경비, 특경비라고 부르죠. 506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의결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을 했고요. 사법부 예산은 240억 원을 증액을 했는데요. 검찰 특경비까지 전액 삭감되면서 부패, 마약, 민생, 딥페이크 범죄에 상당한 차질이 수사에 차질이 생길 거란 이런 이제 우려가 이미 제기됐고 사법부 예산이 갑자기 크게 증액하는 것을 국가 예산을 이용해서 재판 거래를 시도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보나 마나 야비한 사람들이지. 예, 쪼잔하고 야비하고 치졸하고 악랄하고 아니 국가 예산 가지고 사법부에 당근을 줘가지고 15일 판결을 유리하게 유도하겠다. 25일 판결 유리하게 유도하겠다. 장동 사건 같은 것도 유리하게 유도하겠다. 그다음에 수원의 이재명의 대북 송금 사건도 유리하게 유도하겠다. 당근을 그렇게 제시한다. 그리고 검찰은 악마의 집단이고 사건을 전부 조작했다. 그러니까 민생사범과 관련된 수사활동비도 깎아버리고 대법원은 요구도 하지 않는 것을 증액을 하고 이런 난장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이게 예. 국회입니까? 한마디로 이게 국회냐 이 말이야. 예. 그리고 예산 결국 혈세인데 국민의 혈세를 너희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주무르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예. 그리고 우리 헌법과 예산관계법에는 증액을 할 때는 각 항목별로 예를 들면 이번 대법원 예산 증액할 경우는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강행 규정이야. 동의 없으면 증액할 수 없어. 삭감은 강제적으로 동의가 없어도 삭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누구 눈으로 보더라도 말이지. 이게 검찰은 압박하고 그다음에 법원은 이렇게 당근을 주고 하는 거 이런 게 딱 드러나는 아주 아니 이런 일을 어떻게 대명천지에서 이 국회에서 이걸 뽀얀히 할 수 있느냐. 제 경험으로 말이죠. 우리 헌정사상 이거 초유의 일이에요. 예. 한 사람의 구제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되물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법원의 예산은 말이지 조심스럽게 편성해가지고 사실은 더 필요한 거 있는데 청구하는 부분이 있는지 이것은 국민의힘당과 정부가 살펴서 증액 요소가 있으면 그건 증액해 줄 필요가 있는데 검찰 500억을 깎아가지고 지금 민생사범 등에 필요한 수사비를 깎아버리고 한다면 차라리 그 예산을 그러니까 검찰청 예산 전액을 깎으면서 검찰청 폐지 법안을 제기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 검찰청 없애버려라. 그 조국이가 태연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검찰청법 폐지해버리면 검찰청이 없어지는 것이니까 간단하지 않아요. 네. 그럼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너희들이 싸워라. 검찰청 없애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야비한 짓 하지 말고 말이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예, 박찬중 의원님. 예, 예, 직격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